제 이름은 박민지예요. 올해 54살이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답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려고 애써왔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세상에 말해야만 했던 진실에 관한 것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침묵했답니다. 기억을 지우려 했고 없던 일로 만들려 했어요. 결혼도 했고 남편과 평온하게 살았으며 그럭저럭 행복한 척 살아왔죠. 하지만 과거는 정말 묻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침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가을에 시작됐어요. 3년 전 추석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명절 모임이 있었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죠. 어머니, 오빠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남편 재훈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요. 오빠네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제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답니다. 오빠 박진수는 올해 57살이에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편이죠. 동네에서도 모범적인 가장으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한 남자랍니다. 형수 은경 씨도 함께 들어왔어요. 49살인 형수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조카들이 따라 들어왔답니다. 조카 아들 민준이는 21살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오빠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조카 딸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예쁜 아이였답니다. 긴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순수해 보이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날 수진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했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뭔가 절박한 것을 봤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포기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답니다. 거울 속에서 수없이 봤던 눈빛이었으니까요. 30년 전 14살 소녀였던 제가 가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저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수진이는 그냥 사춘기일 뿐이야. 식사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답니다. 어머니가 맨 윗자리에 앉으셨고 오빠가 그 옆에, 형수가 건너편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오빠 옆자리에 앉았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다들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이 대학 생활 이야기, 재훈 씨 회사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계속 관찰했답니다. 수진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그리고 오빠가 반찬을 집어줄 때마다 수진이의 몸이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저만 보이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식사 후에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형수와 수진이를 유심히 봤어요. 형수는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는 한쪽 구석에 서서 접시를 닫고 있었는데 그 작은 몸이 너무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답니다. 수진아, 요즘 학교 어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곧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절박하면서도 포기한 듯한 눈빛이요. 남편 재훈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혹시 수진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변했을 거야. 30년이나 지났는걸? 사람은 변하잖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이모한테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수진이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답니다. 언젠가 수진이가 용기를 낼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어요. 밤 11시였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수진이의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답니다. 이모, 저 좀 만나요. 아무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어요. 급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어디야? 괜찮아? 수진이에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집 앞 공원이요. 이모 올 수 있어요? 저는 재훈 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한다는 쪽지만 남기고 집을 나섰답니다. 밤 11시 반의 공원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을 봤어요.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온 그대로인 것 같았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부드럽게 물었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비비꼬고 있었죠. 저는 기다렸답니다. 수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요. 5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아빠가 저한테.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이모가 들어줄게.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예감했던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아빠가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수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3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14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까요. 그때 저도 수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했었죠.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수진이는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언제부터였어? 저는 물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지금 4년째예요. 4년이요. 수진이는 13살 때부터 이걸 겪어온 거예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거였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답니다.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이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엄마는 알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알아요. 작년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알 수 있었답니다. 형수도 30년 전 제 엄마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저는 수진이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모가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경찰에 가자.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경찰이요? 그럼 오빠가. 그래, 내 아빠는 처벌받아야 해. 그리고 넌 보호받아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경찰에 가면 가족이 다 망가져요. 엄마가 그랬어요. 참으라고. 저는 수진이 어깨를 잡았어요. 수진아, 잘 들어. 네가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모가 그랬거든. 이모도 내 나이 때 똑같은 일을 겪었어.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모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30년 전에 이모도 내 아빠한테. 내 아빠는 내 오빠거든. 수진이는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럼 할머니는?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모를 믿지 않으셨어. 이모가 오빠를 유혹했다고 하셨지. 그래서 이모는 침묵했어. 30년 동안. 저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미안해요. 네가 미안할 이유는 없어. 미안한 건 이모야. 이모가 30년 전에 싸웠어야 했는데 침묵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저는 수진이를 다시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가을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모,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이모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저는 다짐했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답니다. 수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1시였어요. 재훈 씨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30년 전 14살 소녀였던 저의 모습도 떠올랐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와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 8시에 수진이를 만났답니다. 수진이는 학교 가는 척하고 나온 거였어요. 우리는 관할 경찰서로 갔죠. 경찰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시끄러웠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민원실로 갔어요.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했더니 여경이 우리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방이었답니다. 여경은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친절한 목소리로 저희를 진정시켰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어요. 아빠가 4년 전부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했답니다. 여경은 진지하게 들으며 기록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증거가 있나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냥 말밖에는. 여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중요하다고, 특히 가족 간의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답니다. 저는 여경에게 말했어요.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시간을 주시면 녹음이라도 하겠습니다. 여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일단 상담 기록은 남겨두겠다고 했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형수가 나타났어요. 형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충혈돼 있었답니다. 수진아, 형수가 외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제 뒤로 가렸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언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애를 사주해서 경찰서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사주하다니요. 수진이가 스스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형수가 수진이를 잡아 끌었어요. 집에 가자. 네가 사춘기라서 그런 거야.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는 울면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형수가 친권자였거든요. 형수는 수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수진이 일 알아요? 오빠가 비웃었어요. 수진이가 사춘기라서 그래. 애가 요즘 예민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직접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민지야, 혹시 네가 수진이를 사주한 거 아니야? 예전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복수요? 오빠가 한 짓을 복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빠가 화를 냈어요. 예전 일은 네가 날 유혹한 거잖아.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오빠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빠한테 전화 왔어. 오빠가 뭐라고 하는데? 재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재훈 씨에게 모든 걸 설명했답니다. 수진이가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30년 전 제가 당했던 일까지요. 재훈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도 잊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고백했답니다.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빠를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오빠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 저는 재훈 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당신도 날 안 믿는 거예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훈 씨가 머뭇거렸어요. 저는 알았어요. 재훈 씨도 결국엔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민지야, 네가 왜 그러니?
형제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엄마, 수진이가 당하고 있어요. 저는 호소했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가 또 그런 망상을 하는구나. 예전에도 그랬잖니? 네가 오빠를 유혹해놓고 오빠 탓을 했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엄마, 저 14살이었어요. 어떻게 14살 아이가 20살 오빠를 유혹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답니다. 가족도 남편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혼자였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혼자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때문이었죠. 수진이만큼은 저처럼 30년을 침묵하며 살면 안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답니다. 형수가 수진이 핸드폰을 압수한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괜찮은지, 오빠가 또 수진이한테 뭔가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어느 날 새벽 3시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재훈 씨도 잠에서 깼죠. 누가 이 시간에? 재훈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그곳에 형수가 서 있었어요. 형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형수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형수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였어요. 재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재훈 씨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형수를 앉히고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왔답니다. 형수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봤답니다. 언니, 나도 알고 있었어요. 형수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형수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오빠가 수진이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을요. 처음엔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오빠를 본 거예요. 형수가 물었을 때 오빠는 수진이가 악몽을 꿔서 달래주고 온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형수는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그 후로 유심히 지켜봤대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죠. 오빠가 수진이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형수는 오빠를 추궁했대요. 오빠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수진이가 자꾸 유혹한다고 했대요. 형수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만약 신고하면 가정이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수는 오빠한테 빌었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수진이를 그냥 놔두라고요. 오빠는 알았다고 했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는 계속 수진이한테 그런 짓을 했답니다. 형수는 수진이한테 참으라고 했대요. 조금만 참으면 아빠가 그만둘 거라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언니, 저도 피해자예요. 형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형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형수도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를 지키지 못한 공범이기도 했죠.
형수님, 그럼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물었어요. 형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제 수진이가 손목을 그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자해를 했다고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깊지 않아서 큰일은 안 났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형수는 다시 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형수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라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함께 수진이를 지켜요. 저는 말했답니다. 하지만 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아직 대학생인데? 저는 답답했어요. 형수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이미 가정은 망가졌어요. 수진이가 손목을 그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저는 따져 물었답니다.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형수의 흐느낌만 들렸어요. 언니, 도와주세요. 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형수를 안았어요. 형수도 저를 안았답니다. 우리는 둘 다 울었어요. 두 여자가 한 남자의 폭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소녀가 죽어가고 있었죠. 새벽 5시쯤 형수가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형수가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경찰 신고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답니다. 형수는 끝까지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결국 저 혼자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3일 후 저는 수진이를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수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밑으로 하얀 붕대가 살짝 보였답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 손목을 봤어요. 수진이가 소매를 내렸어요. 괜찮아요. 얕게 그었어요. 그냥 그 순간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이모가 더 빨리 도와줬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커피를 시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답니다. 이모.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도 아빠한테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더 들려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4살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죠. 오빠는 20살이었고 대학교 2학년이었답니다. 여름방학이었어요. 부모님은 둘 다 일하러 가셨고 집에는 저와 오빠만 있었죠.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놀러 온 줄 알았답니다. 오빠가 만화책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무서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오빠는 제게 조용히 하라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자주 제 방에 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우연히 제 방에서 나오는 오빠를 보신 거예요. 엄마가 뭐 하냐고 물으시자 오빠는 동생이 숙제 모르는 거 가르쳐 줬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불러서 물으셨죠. 오빠가 너한테 이상한 짓 안 했냐고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했답니다. 오빠가 몇 달 동안 저한테 한 모든 것들을요.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오빠를 유혹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동생이 오빠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저는 억울했어요. 14살 아이가 어떻게 20살 오빠를 유혹해요. 하지만 엄마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날 밤 아빠가 퇴근하셨을 때 엄마는 아빠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말은 제가 오빠를 유혹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저를 혼내셨어요. 오빠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침묵했어요. 오빠는 계속 제 방에 왔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결혼하면서 끝났죠. 저는 그 후로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어요.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이모도 그랬구나.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모는 너한테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너는 나처럼 30년을 죽어서 살면 안 돼.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이모,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싸워야 해. 이번엔 제대로 싸워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수진이가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릴 믿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도 오빠도. 그래도 싸워야 해. 우리가 침묵하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저는 말했어요. 수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이모를 믿을게요.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오빠가 뭔가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작은 녹음기를 사줬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이는 5번의 녹음에 성공했어요. 오빠의 목소리, 수진이의 거부 의사, 오빠의 협박까지 모두 녹음됐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했어요. 상담사와 만나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상담사는 말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다고,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요. 이 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수진이와 함께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이번엔 녹음 파일과 함께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답니다. 오빠는 그날 오후에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오빠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빠르게 가족들에게 퍼졌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계속 울렸답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노려보셨죠.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오빠가 수진이한테 한 일을 신고했어요.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셨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답니다. 이 못된 것, 네가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어머니가 외쳤어요. 저는 뺨을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30년 전에요. 그때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또 그 소리야? 네가 오빠를 유혹해놓고 오빠 탓을 하는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답니다. 엄마, 14살 아이가 어떻게 20살 오빠를 유혹해요? 말이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째려보시다가 나가버리셨죠. 그날 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답니다. 민지야, 너 이번엔 진짜 선을 넘었어. 나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녹음 파일 있어요. 오빠 목소리로 수진이한테 협박하는 거 다 녹음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지야. 오빠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합의하자. 내가 수진이한테 사과할게.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 안 돼요. 오빠는 처벌받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오빠가 화를 냈어요. 너 이러다가 가족 다 망가뜨릴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하고, 민준이는, 은경이는, 그건 오빠가 생각했어야죠. 수진이한테 그런 짓 하기 전에요.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형수가 찾아왔어요. 형수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답니다.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형수님, 일어나세요. 형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민준이는 학교도 안 가요. 수진이는 집에 틀어박혀 있고.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형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형수님, 이미 가정은 망가져 있었어요. 오빠가 수진이한테 그런 짓 한순간부터요. 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님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계셨어요. 형수님, 수진이 생각 안 하세요? 수진이는 4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저는 말했답니다. 형수가 울었어요. 수진이도 가족을 생각해야죠. 아빠를 감옥에 보내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형수와 대화할 수 없었어요. 형수를 돌려보냈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민준이는 화난 표정이었죠. 이모가 우리 아빠를 고소했다면서요? 민준이가 따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빠는 수진이한테.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민준아, 녹음 파일도 있어. 내 아빠 목소리로.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이모랑 수진이가 짜고 한 거죠. 민준이는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재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재훈 씨가 말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답니다.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나 더 이상 이 상황 견딜 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이혼하자. 재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재훈 씨가 설명했어요. 당신 처가 문제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 친척들도 다 알게 됐어. 회사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저한테 피해자를 벌이라는 거예요?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고 뭐고.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저는 재훈 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좋아요. 이혼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재훈 씨는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재훈 씨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가족도 남편도 모두가 저를 등졌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답니다. 판사님이 앉으신 높은 자리,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앉은 책상, 그리고 방청석이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어머니와 형수,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오빠 편이었죠. 피고인석에 오빠가 앉았어요. 오빠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점잖아 보였답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님이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했답니다. 피고인 박진수가 친조카 박수진을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빠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고인은 결백하다고 했죠. 첫 번째 증인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판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증인 진술해 주세요. 수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들, 아빠가 한 행동들,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수치심을 말했답니다. 오빠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혹시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미워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건 아닌가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빠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답니다. 방청석에서 형수가 울고 있었어요. 다음 증인은 저였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제 손도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증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는 바를 진술해 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30년 전에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피고인한테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1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6년 동안 피고인은 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오빠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30년 전 일은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변호사를 제지했어요. 피고인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오빠를 유혹했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지만 시선을 돌렸답니다. 그 후 저는 30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 수진이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30년 전 14살 소녀가 쓴 일기장이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에 쓴 일기입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한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검사님이 일기장을 받아 판사님께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를 읽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판사님이 몇 문단을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1994년 7월 15일. 오늘도 오빠가 내 방에 왔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오빠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나는 너무 무섭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엄마가 믿어주실까? 나는 혼자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판사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1995년 1월 3일. 어제 엄마한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오빠를 유혹했다고 했다. 나는 14살인데 어떻게 20살 오빠를 유혹해.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죽고 싶다.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답니다. 판사님이 일기장을 덮으셨어요. 증인, 이 일기장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증인석에서 내려왔답니다. 휴정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자가 검사님을 찾아왔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피고인한테 당했습니다. 검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일인가요? 15년 전이요. 저는 피고인 회사 인턴이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날 오후 여자는 추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여자의 이름은 김혜진 씨였어요. 15년 전 오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대요. 혜진 씨는 당시 23살이었고 오빠는 40이 넘었답니다. 오빠는 상사였고 혜진 씨는 부하 직원이었죠. 오빠는 회식 자리에서 혜진 씨를 추행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 사무실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혜진 씨는 신고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대요. 신고하면 경력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결국 혜진 씨는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15년간 침묵했던 혜진 씨는 이번 재판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대요. 혜진 씨의 증언이 끝나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20년 전 오빠한테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총 5명의 여자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모두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답니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재판은 그날 끝나지 않았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로 연기됐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5명의 여자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말없이 울었답니다. 30년, 20년, 15년. 각자 다른 시간 동안 침묵했던 우리는 이제야 목소리를 낸 거예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끝까지 싸우자고요.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어요. 오빠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30년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자신의 친조카를 4년간 성추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는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이도 저를 꼭 잡았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답니다. 이모, 우리 이긴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겼어. 하지만 제 마음속엔 기쁨보다 공허함이 더 컸어요. 이긴 건 맞아요. 오빠는 처벌받았고 정의는 실현됐죠.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재훈 씨가 제가 가정을 파탄냈다며 소송을 걸었거든요.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계셨죠. 아들을 감옥에 보낸 딸이라고요. 친구들도 대부분 멀어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지켰으니까요.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터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고 했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센터를 방문했답니다. 작은 방에 10명 정도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도 상황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성폭력 피해자였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30년 전 일부터 침묵했던 세월,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과정까지 모두요. 여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선배님 후회 안 하세요? 가족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물론 힘들죠. 혼자가 됐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또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행복. 글쎄요. 예전처럼 평온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했어요.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었죠. 그들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수진이는 심리학과를 선택했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이모, 저 심리학 공부해서 나중에 상담사가 될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잘 생각했어. 넌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수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이모는 그냥 함께 있어준 것뿐이야. 수진이와 저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진이가 대학 합격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수진이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30년 전의 나처럼 침묵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싸움은 힘들었다. 가족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친구들을 잃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무섭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수진이를 지켰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줬다. 오빠는 지금 감옥에 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원망하신다. 형수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 그리고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을 소녀들을 위해서. 침묵은 끝났다.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론 넉넉하지 않지만 평온하답니다. 일주일에 3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상담을 듣고 조언을 주고 함께 울어줘요. 매달 1번 수진이를 만나요. 수진이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친구도 사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가끔 수진이가 말해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이모는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야. 어머니와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형수는 이혼했대요. 오빠가 감옥에 간 후 1년 만에요. 형수는 수진이와 민준이를 데리고 새로 시작했답니다. 최근에 형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언니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다행이라고요. 지난주에는 책을 출간했어요. 책 제목은 침묵을 깬 목소리였답니다. 제 이야기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죠. 저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싸우자고 했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센터를 찾아왔는데 제 책을 읽고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10년간 침묵했던 피해를 신고했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30년간의 침묵,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생각해요. 행복한가요? 글쎄요. 예전처럼 평온하진 않아요. 가족도 없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모, 저 요즘 행복해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정말? 수진이가 미소 지었답니다. 네,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몽도 안 꿔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운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걸었답니다. 말없이 그냥 함께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수진이가 있어요.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고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수진이랑 산책했다. 수진이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3년 전 수진이한테서 문자를 받았을 때를 생각한다. 그때 저는 두려웠다. 다시 그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싸우기로 결심했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30년 전의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은 쉽지 않았다. 가족을 잃었고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하면 수진이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침묵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안다. 정의는 때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을 소녀들을 위해서.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고.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수진이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싸우면서요.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매일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줘요. 그리고 말해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수진이도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오빠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앞으로 3년을 더 있어야 한답니다. 가끔 오빠 생각을 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움도 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어요. 오빠도 누군가의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오빠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형수가 연락을 안 해줬거든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형수가 저를 봤어요. 형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답니다. 엄마, 저 옳은 일 한 거 맞죠? 엄마는 저를 끝까지 믿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답니다. 민준이는 이제 30이 넘었어요.
민준이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죠. 이모, 죄송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민준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때 이모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의심했고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에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모가 옳았다는 걸. 저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민준아. 네가 이제라도 깨달은 게 중요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한테도 사과했어요. 수진이는 용서해줬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니까. 민준이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과거의 일,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민준이가 가기 전에 말했어요. 이모, 저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잘 생각했어. 넌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야. 어제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성폭력 근절 캠페인 행사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저도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35년 전 저는 14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요. 하지만 제 조카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저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카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믿어줘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속에서 수진이를 봤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은 계속물이었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모, 저 내년에 상담사 시험 볼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벌써?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모처럼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넌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수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제 인생을 구해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과거의 고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 또 한 번 깨달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35년 전 14살 소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5년 전 나는 침묵을 깼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결과 수진이는 이제 자유롭다. 나도 자유롭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물론 상처는 남아있다.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아픔.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수진이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내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을 소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여성들을 위해서 나는 말할 것이다. 계속해서. 침묵은 끝났다.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수진이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싸우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니까요. 그게 제 꿈이니까요.